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그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사이당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문화 공간으로서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종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국문학과에 있는 이종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국문학을 하는 사람이 이 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듣는 분도 좀 의아하실 테고 저 자신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 해를 끼칠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글을 가지고 읽고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글을 보면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한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을 느껴가지고 제가 한 12년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집, 누각, 사찰 등등 이 공간에 대해서 옛날 문헌에 나오는 것을 조사해서 조선의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책을 내 책으로 엮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주로 이 건축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드웨어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껍질,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그 부분에 사실은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몇 년 전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집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이 기록 문화가, 기록 정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던 집에 대한 보고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남깁니다. 사이당이라고 하는 충무로의 진곡에, 지금은 그 고개조차도 사라졌습니다만 진곡에 사이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홍씨 집안인데 선조의 딸인 정명공주, 바로 이 인목대위 서공 유폐되었을 때 함께 살았던 이 공주가 노처녀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광해군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인조 반정이 끝난 후에 이제 다시 결혼을 홍씨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집을 하사를 하는데 그때 준 집이 바로 사이당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 사이당이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 그 6대가 한 150년 정도 계속 살면서 그 집이 어떠했고 또 조경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인테리어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학 작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흥미를 느껴서 몇 년 전에 번역을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조경학 쪽에 논문 심사도 또 들어가고 발표도 하게 됐고 또 드디어 제가 건축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시대 사대부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의 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삼청동에 있던 김매순의 옥호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서울 시내 이 정도 집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어리어리하고 대저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뒤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 건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돌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기본 건물이 있고 여기에 소나무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다 화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이외에도 나무도 있고 화분도 있고 이 바깥에 나무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집이라고 했을 때 작게는 이 부분이 집이고 크게는 이 부분도 다 됩니다만 이 부분 전체를 하나의 집 개념으로 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당기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뒷이야기 하지 않고 자료집에 대부분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서 조선시대 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삼청동에 있는 옥포점 굉장히 크고 아름답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서울 시내에 어느 정도 있었는가? 제가 조사해 본 바로 아까 본 사이당 이외에 19세기에 나오는 심상규라는 사람의 가성각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아마 이 집이 제일 좋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로 1930년대 조선일보에 많은 글을 썼던 문인평 선생이 쓴 고건축 관련되는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서울 시내에 수백 칸 되는 한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가성각 자료를 보면서 주로 말씀드릴 사이당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실 심상규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이 이 호라고 하는 것을 예전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호가 이 두실입니다. 보통 이 두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자신의 집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요즘 한옥에 새로 지은 것을 보면 집 이름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서양에 가더라도 이 라틴어를 조합을 해서 아름다운 집 이름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집에 이름 없는 집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집 이름이 있었는데 사이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뜻이 있는 집입니다. 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마땅함이 있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당의 주인은 꽃과 그리고 바위, 검은고, 술 이 네 가지를 좋아해서 이 네 가지를 즐기기에 마땅한 집이다. 이렇게 사이당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내려가 있을 때 또 사이당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사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많이 썼는데 어떤 사람은 흉효제신이라고 해서 윤리 강목을 실천하는 집이다. 바로 오늘날 이 대학로 근처에 있었던 인평대군의 집이 사이당인데 또 그렇게 붙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봄날의 꽃, 여름날의 폭포, 가을날의 단풍, 겨울에 눈 구경하기 맞는 집이다. 그렇게 해서 사이당이라는 명칭을 붙인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에는 다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집의 이름을 예전 사람들은 호로 삼았던 겁니다. 이 호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자신이 살던 공간, 예를 들어서 율곡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신이 살던 마을 이름에서 호를 가져온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비슷하게 많은 것이 당호라고 해서 자신이 사는 집 이름에서 호로 삼은 것이 많습니다. 우암 송시연, 그러면 우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집,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신사임당, 그러면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여성인 임사라는 분을 스승으로 삼는 집, 이렇게 해서 집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호로 삼은 겁니다. 흔안스러운, 그렇다면 난초와 눈처럼 깨끗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집 이름을 지어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두실, 심상규라는 사람의 당후는 두실입니다. 이 두는 말두자입니다. 보통 이 조선시대 때 집 이름에 저 말두자가 들어가는 것은 집이 이 곡식을 계산하는 이 돼 위에 단위가 말이죠. 100대 혹은 10대가 들어가는 한 말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집이라고 했을 때 두실이라는 말도 쓰고 혹은 이 개딱지 집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조선시대 때도
이 개딱지라는 한자를 가져와서 자신의 집 1억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심상규의 가성각이라고 하는지, 이 가성각은 아름다울 가짜 소리 성자, 아름다운 소리가 퍼져나가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 19세기 서울 시내 제일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자신의 호는 부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념이 뭐냐 하면,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늘 이 집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두막에 산다는 그 마음을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저 경성 송항 쪽에 저택을 지었다. 바깥에서 굽이굽이 이어져 두 방이 된다. 여기를 이어져서 바로 내가 사는 두실, 주로 서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여기를 지나면 난간과 석가래가 이곳을 껴 정당, 보통 조선시대 정당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외적인 사물을 보고 손님 맞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곳을 가성당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중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옹방강이라는 사람이 80세에 쓴 글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 중국에 가서 그 당시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글씨를 받아서 집에 많이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성각 동쪽에 기둥을 높다랗게 꺾어져 이 북쪽으로 쓰이는데 안이 빈 허루와 이중구조의 복합이다. 그 서북 쪽은 붉은 담장이 있는데 벽돌을 쌓아 닮은 원문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구두를 놓은 방을 두었는데 높은 방, 낮은 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이당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아마 이 배포된 유인물에 보면 전체 정당이 100칸이 좀 넘고 거기에 부속 건물들, 수약정이라고 하는 정자, 징회각이라고 하는 누각 등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재미있습니다. 징회각이라고 하면 마음을 맑게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수약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함을 간직하면서 사는 집. 또 청소각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는데, 청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아주 쫀쫀하게 살지 말고 탁 트인 마음으로 살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 살았는데, 그 건물 하나하나에는 모두가 몇 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도 이 온돌방과 이 마루로 된 구조를 다 밝혀 놓는데, 온돌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생각보다 온돌의 보급이 굉장히 늦게 됐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무렵에 온돌이 서울 시내에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은데, 이때 집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루와 그 온돌의 비율이 대략 마루가 2라면 온돌이 1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노인들이나 병자들을 위한 공간은 온돌이었고, 나머지는 주로 마루 생활을 하다가 19세기 무렵부터 마루가 1이 되고 방이 2가 됩니다. 곧 온돌이 마루방보다도 많아지면서 이제 온돌이 그만큼 더 보급이 확산되고 뭐라고 할까요? 좀 내적인 혹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닫힌 공간화 된다는 것,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피트 선생님께서 온돌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국립도서관에 있는 자료 중에 소문세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조선시대 기술과 관련되는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조선 왕실의 온돌 수리를 하면서 했던 그 이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돌로 구두를 넣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꾸 구들이 잘 꺼지고 하니까 벽돌을 가지고 이 구두를 넣고, 또 이 굴뚝을 개량해서 굴뚝으로 굴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 정항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것을 한글로까지 조선시대 때 번역을 했다는데, 지금 번역본은 남아있지 않고 이 한문본이 있는데, 온돌에 관심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 이 궁궐을 포함한 당시 새로운 양식으로서의 온돌이 어떻게 놓였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롭게 온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 보면 그 뒤에 1당, 2당, 3당, 그러니까 한 집 내부에 건물이 정당이 있고 또 누각이 있고 1당, 2당, 3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은 책을 4만 권을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사이당에는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비석들에 대한 탑본, 예를 들면 이 북한산에서 발견된 그런 고비의 탑본이라든가 혹은 유명한 사찰에 비석에 새겨진 글씨들, 또 중국에 있는 유명한 비석, 그 탑본을 떠서 그 집안에 보관을 하고 책도 보관하고 또 붓글씨 그리고 그림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아까 피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테리어 개념으로 가진 서화들을 가득 채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일종의 도서관 기능을 할 정도입니다. 4만 권 같으면. 그러나 축소한다고 했을 때 그 한옥에는 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그림이나 글씨, 그리고 약간의 골동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가운데가 이제 영당, 바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조선 후기에는 이 초상화를 그려놓고 이 초상화를 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속들이 상당히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영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당에는 선조의 영정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당지를 보면 책 이외에 골동품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이 사이당에는 그쪽에 살던 사람 중에 홍량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집안이 부마 집안이니까 왕실에 내려와 오던 이 골동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소장하고 있어서 비치를 놓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박규수, 현재 박규수 선생의 그 아우가 박선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종이를 흙을 빚어가지고 청동기 그릇을 위조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 한옥 속의 인테리어로서 청동기 유물을 두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고 심지어 괴석, 정원을 장식하는 큰 바위 그런 것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거나 혹은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하는 용암 그런 것을 캐가지고 이 정원석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비싸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괴석까지 흙을 빚어서 거기에 채석을 해서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각 앞에 조경 이 꽃나무를 어떻게 키웠는가 했을 때 작은 집 몇 칸을 만들어서 기화이초를 심었다고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온실을 두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자랄 수 없는 이 화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 온실이 있고 또 그 화초를 배열하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이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종려나무를 심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남방 열대 지역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종려나무 이외에도 흔히 파초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산 바나나 나무 그리고 소철 그런 수입 식물들도 많이 심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화로 만든 상, 통유리로 된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집에 유리를 달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보면 이 만벽경이라고 해서 벽 하나가 아예 통유리로 된 집도 19세기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의항에 건붕어를
키우고 그런 것까지 방 안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기물들이나 완상품 그런 것을 아주 법도 있게 배열을 해놓습니다. 방 안에는 문양이 있는 창, 아까 피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창호, 그리고 아름답게 생긴 난간, 이 난간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동물을 새기는 그런 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발, 휘장, 괴안, 깔개 이런 것까지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세기 특징이 조금 사는 집에서는 청결함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외국에서 온 분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양을 묘사하면서 밖에서 보면 굉장히 더러운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깨끗함에 깜짝 놀란다는 그런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담벽이나 척간조차도 더럽거나 갈라진 데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이 김상주라는 분이 음악과 요색은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굉장히 정적인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이 자명종을 구하는데 자명종 가격이 그 밑에 나옵니다만 가격이 황윤석의 글에 따르면 당시 만드는데 4,500량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서울의 집값이 한 4,500량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 한 10채 정도 값입니다. 이 자명종을 두고 또 여기에 보면 이 해시계를 바깥에 두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보다도 훨씬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최고였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성가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사이당에도 똑같이 거북 모양의 바위를 만들고 그 위에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또 집 내부 외부의 꽃, 그런 것들은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이 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 본 이 삼청동 김조순의 옥호정 같은 경우에는 후원에 정자가 있고 이 장대석으로 계단을 쌓아 놓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나무 등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분재용 화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조선시대 때 분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이 강양의 양화소록을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사대부들의 집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집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분재의 역사를 적어놓은 겁니다. 바로 이런 데도 보면 조선 초기부터 내려오는 반송, 벽오동, 영산홍 이런 지금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도 좋은 집에서 멋있게 살까 라고 하는 그런 교범이 되는 책도 나오고 또 그것 정도가 안 되면 대표적인 것이 홍길주의 숙수념처럼 이 숙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들어 누가 나의 꿈을 이루어 줄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책을 써가지고 상상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도시계획 하듯이 병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내가 꿈꾸는 집 그런 집도 만들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조선시대 양반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큰 집 이야기지만 작은 집, 갯다지처럼 작은 집, 부실같이 조그만 집에 살지는 늘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문자향 서번기라는 말입니다. 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바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요컨대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사는 것.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가.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덥고, 그것처럼 정적인 상태로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면서 그 아취, 우아한 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울해질 때 바로 이 한옥이 더욱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선시대 선조들의 생활상과 정치를 좀 엿들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